김경래 최강 시사.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1번 김진애 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당의 비례후보 1번 후보들을 쭉 모시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정치 신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진애 후보님은 뭐 국회의원 경력도 있으시고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뭐 네. 소개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글쎄요. 그러면서 소개를 넘어가시려고 그러지는 말고요. 예. 아마 그 이유가 예. 통상적으로 당에서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네. 그냥 전문가나 또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안배를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후보에 대한 추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물론 당에서는 면접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순위 자체도 네. 투표를 해서 전당원 플러스 국민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국회에서 나오고 나서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자유인으로 네.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8년 만에 예. 갑자기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천 순위에서도 좀 높았고 네. 아마 순위 투표에서도 꽤 뭐 과반수 육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여성하고 남성을 따로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성 쪽에서는 제가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잘 싸우게 생겼다. 그 사람. 그래요? 아마 그래서 1번으로 아마 지목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8년 만에 이제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가 불려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네. 정치에 다시 한번 하겠다 정치.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예.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다시 정치를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근데 네. 저는 뭐 모든 건 적이었는데, 약 보름 전에, 네. 솔직히는 뭐 한 20여일 전에 열린민주당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없이, 네. 저기는 별도의 캐스팅 보터로서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럼 국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상당히 여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아마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엉뚱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안 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했는데. 노 하셨어요? 네. 며칠 동안 이제 주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하셨고, 네. 그리고 분명히 이 역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이거죠.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네.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것 때문에 비례 일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원래 국회의원이 다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활동에서도 상당히 좀 신망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사회 활동에서도 좀 나름대로는 신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회 운영에도 플러스가 될 거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요. 그거는 뭐 그런 게 네. 선거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다만 뭐 좀 올드한 논쟁 같은 거는 안 꺼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뭐 누구 자식이 어떻다는 거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올드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네. 항상 바깥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바깥에서 새로운 씨앗이 나오려고 하는 이런 기회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뭐 행보나 보면은 너무 신중한 보수 모드다. 보수 여당 모두다. 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당이 솔직히 그런 균형자 역할을 좀 해주기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좀 제 표현에 의하면은 좀 소금 역할을 할 때가 필요하다. 소금. 네. 그다음에 전체 추진에는 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여당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저도 뭐 보고 있으면 깝깝할 정도로 정말 조심스러워서 뭐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예. 여당은 지지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작은 소수 정에 더군다나 투사 경험이 다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는 전문가 포스가 굉장한 분들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게 검찰에 일했건
아니면 국세청에서 일을 했건 아니면 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건 뭐 저같이 우리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에서 일을 했건 상당히 전문가 포스가 일단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중적인 언어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힘이 상당히 붙을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매운맛 민주당? 매운맛 민주당, 다부진 민주당, 그러니까 야무진 민주당. 그러니까 매운맛이든 뭐 강한 맛이든 네.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요. 예. 2004년에 현실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거절하다가 현실 정치에 들어온 게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일했습니다. 네. 열린 민주당에 가장 잘 맞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네. 참여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참여 네. 정부 때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나눠졌다가 다시 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 됐는데 민주통합당도 물론 대선도 이기고 네. 지난번 총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간 이후를 넘어가면서 네.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운맛 민주당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열린민주당을 친조국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조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인물과 해서 표현하는 게 절대로 아닌데 네. 친조국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다 친검찰개혁이라는 거거든요. 친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네. 친언론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인물에 붙여서 친조국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종걸 더불어시민당이죠. 네. 선대위원장하고 연결을 했어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네.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제 그런 관측들이 있어요. 총선 끝나고 나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갖고 교섭단체 같은 거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거 물어봤더니 협당은 없다. 네. 딱 선을 걷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여당이 뭐 이렇게 협력하는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해야 예. 이게 현명한 여당이시지 어느 한쪽을 지금 그런 거 없다라고 딱 자르시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당일이 끝나봐야 예. 뭐 구도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전략이 또 있을 겁니다. 네. 당 외에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당들은 원래 더불어시민당은 다 거의 돌아가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되어 네. 있는데 아마도 별도의 교섭단체가 더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라는 게 들어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결정할 때가 아니고요. 다 열려 있다. 그거 다 열려 결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 다 열려 있다. 그것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예. 별도의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예.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이런 예.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했습니다마는 네. 솔직히 큰 당 안에서 비례대표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불놀이로 하고 맨날 뭐 조금 얘기하고 나서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번 기회가 열린민주당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비례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력과 어떤 정무적인 감각과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최초의 시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열린민주당이 해낼 겁니다. 내용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네. 공약 특히 이제 아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강조하셨잖아요. 그 계속 열린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거기서는 분명히 지렛대 역할이 큽니다. 지금 지렛대? 사실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거기 제대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지렛대를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그 다음에는 아직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직도 구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저희의 공약 1호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다. 네, 뉴스에서 방 빼라. 봤습니다. 네. 제대로 못하면 방 빼게 하자. 왜 국회의원만 치외 복권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는 트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대로 못 올라와 있는 게 언론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언론개혁 발표하니까 언론에서도 상당히
어떠십니까? 언론에서 보실 때? 저는 의견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 제도를 통해서 뭐 누구를 없애겠다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가 네. 언론들이 좀 더 공정하게 취재하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채널 A에 네. 일종의 약간 검언 유착성의 이런 취재 네.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 소비자들이 솔직히는 언론인 쪽뿐만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또 해야 되고요. 잠깐만, 이거 29분까지인 줄 알았는데 28분 20초에 끝내야 되는 거네. 네네. 여기까지밖에 못 물어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 번 더 모실 기회 있겠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비례후보 1번이었습니다. 장혜영 후보 2번이시죠? 비례대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는 요번이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당적도 처음이고 정치도 처음이에요. 정의당 원래 당원은 아니셨어요? 6개월 전쯤부터 당원이었죠.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으실 겁니다. 낯선 분들이.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시면 워낙 이력이 제가 보니까 다채로워요. 네. 뭐부터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자전적인 작품을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네, 개봉해가지고 관객분들 만나 뵙고 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의당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력 중에 정치인 이력이 하나 더 붙는군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왜 정치를 시작하셨나? 이 질문 한 100만 번 받으셨을 텐데 준비된 답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영화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예.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쳐서.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쳐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하고 정확히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 당사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장애와 가난 등의 이유로 이제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줘가지고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았었고 이제 그러한 삶이 결코 어떤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권을 누리는 사회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서 동생과 함께 이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제 시도를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저라고 하는 가족이 개인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제 영상 만들고 영화 만들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시민으로서의 실천, 창작자로서의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이제 변화를 훨씬 더 속도감 있고 힘 있게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5개월 됐다고 보면 되나요? 정치 뛰어드신 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실제로 선거도 운동도 해보시고 이러니까. 밖에서 봐도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약과였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일단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요? 스케줄이 빡빡하군요. 네, 맞아요.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참 힘이 많이 듭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하겠다. 이게 이제 정의당에 입당하고 첫 인터뷰에 나왔던 멘트라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을 걸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겠다는 질문을 주신다면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지금 오전에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제 동생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동생하고 둘이 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누군가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 안타깝게도 제 동생 곁에 있어주는 거는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제 친구들. 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대체할 수 없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걸고 저나 제 동생과 같은 사람들도 한 몫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토대 만들겠다. 네, 이런 약속을 드렸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당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숙제부터 몇 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청년 선거대책본부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에 속해 계신 거잖아요. 네, 제가 본부장 맡고 네.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네. 저희 이제 청년 선대본에 모여 있는 이제 주체들은 대부분 다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정의당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정의당다운 것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이제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장 모든 사안에 있어서 불평등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발언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이제 정의당의 모습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로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거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에서는 뭐 청년 선거대책 본부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겠지만은 당에서는 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당을 계셨죠. 비판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결과적으로 수 있죠. 보면은 예. 네네. 예.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되고 나서 1번 후보죠. 요정 후보가 뭐 대리게임 했다. 네. 사과는 물론 했지만은 네. 역시 공정이나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류 후보님의 네.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이제 그런 뭐 대리게임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정말 제일 좋았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후보가 과거에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시인한 바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총선 전국 맞이하면서 얼마나 네. 많은 정치인들이 망언과 막말 쏟아내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제도 있었죠. 네, 있어서 류호정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솔직하게 사과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질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이 아닌가 그 점에서 애정 갖고 네.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켜봐달라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또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건 질문 자체가 좀 낙인 찍기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은 네. 메갈리안 아니냐. 그러니까 과격한 페미니즘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설명하기 나름인데 네. 본인을 메갈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메갈 페미니스트를 이 국회로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한결같은 것이고요.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과 네. 차별에 반대하는 아주 평범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이고요. 네. 그 어떤 종류의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메갈이라는 단체에 에서도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 내부에서도 그런 건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저는 네. 아주 평범한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는 말씀 반복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당이 지금 지지율이 네. 약간 좀 정체돼 있는 느낌도 있고 최근에 좀 오르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선거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슬로건이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네.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이제 국민 여러분들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저희는 정도를 걸으면서 최선을 다한다. 이제 이런 모습 조금씩 알아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총선 후보 등록자들을 보면요. 네. 한 6점 몇 퍼센트? 6.4%? 요 정도가 20, 30대라고 해요. 네. 후보만 보면은. 네, 청년 정치 막 표방은 다들 하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정의당은 청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 우리는 진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유일하게 원내정당들 가운데에서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을 네. 했고요. 그 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른 쟁쟁한 그런 먼저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해 오셨었던 후보님들보다도 저나 네. 뭐 류 후보님이나 혹은 다른 후보님들이 1번, 2번, 11번, 12번이라고 하는 정의당의 가장 귀한 어떤 이제 자원들을 청년에게 할당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네. 사실 가장 정확하게 청년 정치에 기회를 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입성하실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입성하시면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한 20초밖에 안 남았네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 꼭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바쁜 와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비례후보 장혜영 후보였습니다. 연속기 얘기고 오늘은 미래한국당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주경 비례후보 1번. 다 아실 겁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시기도 하고요. 전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윤주경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예, 고맙습니다. 뭐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해 바로 들어가면은 너무 빡빡하니까 인터뷰가 네. 독립운동가 그중에 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장손녀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드시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부담스럽죠. 우선은 뭐 집에서 네.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손녀는 되지 말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할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손녀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대단히 뭐 모범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학교 다닐 때만 항상 초등학교 때도 저희는 이제 학교에다 그 공납금을 내야 됐었죠. 그렇죠. 예. 그걸 못 내고 못 내면 너는 왜 안 냈냐 하면은 내가 누구 후손이라서 그렇다는 말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원어처죠. 네. 원어처에 가서 어떤 증명을 받아오라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항상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뭐 친구 집에 갔을 때 뭐 제 친구야 자랑 뭐랄까 신기해서 얘기했겠지만 어떤 부모님은 저런 아이랑 놀지 말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라고 들었지만 밖에서는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더 또 숨고 싶었고 그랬었죠. 아니 근데 공납금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드셨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만 어려운 게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런지 몰라도 그러셨어요? 네, 반에서 한 뭐 반은 그랬으니까 그게 그냥 또 그랬었죠. 아니 그래도 윤봉길 의사의 후손인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독립운동가의 예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때는 우리가 어려워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경제적 발전을 하기 이전이니까 그랬고 네.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무렵에 이제 제가 대학을 가면서 대학의 입학금이 면제되는 거였는데 그전에는 안 그래서 저도 대학 갈 생각을 못 하기도 했었죠. 그랬군요. 네. 이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망설이셨을 것 같아요.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그리고 미래한국당, 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걸 좀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독립기념관장 시절에 보면은 네. 정말 기념관장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또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영입 제안이 왔으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그것이 아니었고 네,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곳은 미래한국당이었고 제가 독립기념관장을 이제 퇴임할 무렵에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함으로써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공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 길을 정말 잘 가면은 더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반응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뭐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 이 계열이 그 친일 청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왜 글로 갔지? 라는 반응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 독립운동 시절에 보면은 정말 좌우에 관계없이 모두가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네. 이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역사인데 마치 어느 한 정파 소위 말하는 진보만이 추구해야 될 가치고 진보만이 추구해 왔다는 그런 것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수도 네. 정말 바람직한 보수의 정신을 한번 같이 또 공감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궁금합니다. 예컨대 뭐 광복회에서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 잘 몰라서 광복회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네. 그렇지만 지금은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지금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네가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같이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묘지 같은 데 있잖아요.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많이 묻혀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십 명씩 묻혀 있습니다. 아직도. 이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런 걸 통해서 막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그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꼬치꼬치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견 좀 들어보고요. 요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1번이시잖아요. 20번대에서 1번으로 올라오실 과정이 그렇게 뭐랄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좀 실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네. 독립운동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는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밀렸을 때. 그렇다면 그 당이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이게 바뀌고 나니까 네. 이 미래한국당이 정말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국회에 들어가면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된 정신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 그 시절에 느꼈던 건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나중에 국회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모실게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1번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의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얼굴도 많이 알려주신, 그죠? 방송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죠, 사실. 예, 실제로 한국에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갔다라고 네.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도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하다가 명지병원에 오시는 환자를 지키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좀 사명감으로 열심히 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그쪽 무슨 직책을 맡으셨던 거죠? 예, 역학조사 팀장을 맡아서 네. 우선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기 환자분들의 확진하는 그런 검사를 진료 지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정계 진출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죠? 어떻게 어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인가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 과정은. 예, 실제로 과정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준비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이런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 극복해야 되겠다는 더불어 시민당의 그런 절박한 또 필요성에 대해서 네. 저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저는 학생 시절 그리고 젊은 의사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의료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활동 그리고 우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보건의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의 경험을 예. 이렇게 뭐 정치나 정책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위성정 더불어시민당이 됐으니까요. 예. 그쪽을 선택하게 된 이유 선택을 당하신 겁니까?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는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네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고 계기가 됐을 때 제 네.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어본 것이죠. 네. 그때 젊은 의사로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회적인 부당함이나 부조리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됐었고 실제로 제가 여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계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데 네. 노력을 했고 또 젊은 의사 단체인 전공의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젊은 의사들의 복지와 인권, 민원 해결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젊은 세대를 그런 기득권에 대응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성격에 맞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1번 되실 줄은 알았어요? 1번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게 제일이 아니라 여당의 1번 후보잖아요. 사실상 예. 비례대표 예. 되실 줄 알았습니까? 실제로 예상치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으로 선택된.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네. 그래도 국가적으로 큰 정책적 과제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네. 이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에 대한 결단이라고 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만큼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를 잘 대응해서 우리나라를 안전한 국가, 건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의 그런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한 적이 있다 방송에서 신 후보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좀 열성 지지자층에서는 민주당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작년 8월에 그 방송에 네네.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지금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 재판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네. 또 당국대에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네. 하지만 방송 당시에는 그런 의학 논문에 대해서 네. 의료계의 입장에서의 최대한 양측에 대한 균형적인 네. 그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네. 전체 분량을 들어보시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범하게 노력하면서 일해왔던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 사회에서의 기회의 균등, 평등 그리고 과정의 공정성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국회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아직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 전체 분량을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을 예.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요것만 여쭤보면 알 건데 그때 하신 워딩이 그렇습니다. 저도 전체 인터뷰를 읽어는 봤는데 방송은 못 보고 특혜를 받은 좋은 집안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 논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진 않으셨나요? 우선은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워낙에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팀들이 모여서 같이 조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고 네. 어떻게 의학 논문을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을 네.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사실상으로 그때 의학 논문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문가시니까요. 또 이쪽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방역
지역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가지 지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셨던 분 입장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계시니까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그걸 뭐 감안해서 들으셔야겠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나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방역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전에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실시간 그런 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은 높이 사야 된다고 저는 네. 판단을 합니다. 네. 또 더더욱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대응 수준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대구 경북 신천지 사건 네. 이런 급증하는 환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네. 이런 상황을 조정하고 전원이나 입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의료적인 컨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앞으로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더욱이 이번에는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에서 많은 지원과 헌신 그리고 의료진들의 그런 봉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협업 시스템을 앞으로 더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역 협의체 구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의 이런 환자 데이터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코로나19를 장기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 데이터 구축하는 시스템 등등 네. 앞으로 많은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전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보니까 뭐 중국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 중국인들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되게 지금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협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네. 감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근원을 차단하는 거는 하나의 또 의미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 단체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 네. 대유행 상황에서 네. 특별 검역 강화를 강화 시스템을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유입을 차단하지 않고서도 대응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하고 네. 그 결과를 보면서 아마 스텝업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시니까 뭐 100% 거의 100%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네. 감염병 대응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는 그런 사회적 요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이런 감염병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국회에서도 입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큰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만 먼저 추진해야 될 게 있다면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제가 이미 코로나19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네.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별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격을 더 상향시키는 부분,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네. 국민의 그런 필요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시니까 그쪽이긴 하지만은 뭔가 다른 거 하나 28분 20초에 끝내는군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생당 비례후보 1번입니다.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 정혜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선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군요. 아, 네. 일단은 뭐 낯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간호대 졸업하시고 보건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네. 그거 말고 청취자분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 본인 스스로 네.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대부분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병원에 취직해서 병원 간호사로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회사, 직장의 산업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오. 예, 산업 간호사라는 말이 처음 좀, 들어봐요. 예, 생소하죠? 예, 산업 간호사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사입니다. 오. 예, 학교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듯이 직장에 산업간호사가 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산업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는 병원에는 이제 반근무를 하면서 사실 참 많이 힘든데 네. 예, 반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이라서 소음도 굉장히 많고요. 네.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산업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진네이온 직업병 사건이 생깁니다. 기억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보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저를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과의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또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었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 기재부 등을 비롯해서 여러 부처하고 업무 협의도 해보게 되었고요. 뭐 노총, 경총, 민간단체 이런 많은 단체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의 전문성을 좀 더 살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가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알겠습니다. 재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지만 시간이 이 많은 질문을 소화하기에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생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 하시고요. 네. 전체 이번에 이제 비례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겁니다. 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유는 뭐예요? 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제가 현장 일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행정부처에서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지난한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끝까지 챙기지 않으면 법이 발의만 되고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4년이 지나고 또 4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은 1, 2년 지나면 또 다 부서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개선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나서서 그걸 해보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생당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민생당이 교수님을 선택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저도 민생당 자체가 좀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근데 네. 민생당에서 처음 저한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서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네. 예, 가게 되었죠. 네. 보건 전문가시니까 네. 뭐 이 얘기 좀 들어보죠. 네. 간단하게나마 지금 우리나라 방역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방역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초기에 정부는요 여러 측면에서 혼란을 주었어요. 그래서 네. 마스크 대란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높은 그런 실천력으로 초기 정부의 그 미비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국민에 의존하는 방역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민 중에 한두 명이 정부가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대로 방역망이 뚫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역망이 뚫리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민생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1번도 안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는 그동안 32년 동안 안전보건의 그 네.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중심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재 네. 관련해서는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네. 김용균 씨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네네. 자,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기업들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논의가 많이 돼 왔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이 직장인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항상 기업에서는 기업의 그 어떤 그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늘 뒷전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제도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함께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노동자들도 산재와 직업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이 뭐 네.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형이 집행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만들어진 법조차도 현재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국회에 진출하면 이거는 꼭 하겠다. 짧게 하나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네. 사실 저는요, 32년 동안 안전보건 정책을 하면서 네. 제가 그 답답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에 대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공약을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의 10초 남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생애 주기별 안전보건 정책을 만들고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7가지 영역의 세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명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